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월 1일 첫날입니다. 어제 31일 날 시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무효다 하고 외치는 태극기 시위가 있었죠. 그 태극기 시위가 있었고 저 건너편의 광화문에서도 촛불 시위대가 또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면에 시청 앞에 태극기 시위대 모임 모습과 그리고 광화문의 촛불 시위 모임 모습을 두 가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많이 모였는가? 또 간격은 어느 쪽이 붙어있고 어느 쪽이 듬성듬성하는가? 우선 제 눈에 보기에는 광화문 쪽에 보니까 듬성듬성하죠? 그리고 태극기 시위대는 아주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동시에 공중에서 찍은 거다 이겁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요? 공평한데 이 광화문 CCTV를 7시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은 또 듬성듬성 많지 않아요. 좌우로 노점상 쭉 빼고 뭐 별로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혹을 좀 가졌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 24일에도 7시에 광화문의 CCTV는 제법 찍혔는데 그 다음에 8시 안국 사거리에 시위를 마치고 다시 광화문으로 귀가했을 때 사진은 너무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CCTV죠. 그래서 이 CCTV도 손대는가 이런 의혹을 했습니다. 하도 요즘에 의혹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31일 날도 CCTV는 많아 보였는데 이런 공중에서 찍은 이 사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아요. 아무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몇 명 정도 있어 보입니까? 내가 보이기는 한 10,000명밖에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몇 배로 더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서 광화문에 31일 날도 7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청 앞에는 아래쪽에는 사진에 나오지도 않았고 이면도로에도 가득 찼다 했지만 거기도 사진이 잘려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그 시청 앞 대안문 앞 이쪽이 좁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닥다닥 밀집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시청 앞에는 31일 날 얼마 모였다고 해야 맞을까요? 광화문식으로 70만 명 이렇게 한다면은 500만 명? 700만 명? 어떻게 맞을까요? 시청 앞에 500만 모였다, 700만 모였다 그래야 되는가요? 그러면 또 광화문에 저와 같이 해가지고 1000만 돌파했다 연인은 그러면은 태극기 시위는 3번 만에 1000만 돌파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촛불 시위를 10번 만에 1000만 돌파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24일, 17일 내 눈에는 많이 쳐져도 10,000명 이하였습니다. 광화문에 CCTV 확인했을 때. 그런데 언제나 언론에서는 60만, 70만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시청 앞에는 이 30일 하루만 해도 500만, 700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언론식으로 뻥튀기를 한다면. 아무튼 지금까지 쭉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12월 3일에 최고 많이 왔다는 때 서울에 150만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150만 왔다더라 하고. 그런데 그때 실제 내가 CCTV 확인하기로는 내 눈에는 2만 이상 안 보였어요. 그 후 태극기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서 사실은 24, 17일 이런 경우에 광화문에 내 눈에는 10,000명 이하였습니다. 내가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CCTV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CCTV도 믿음이 좀 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럴 때 그와 같았고, 그럴 때에도 60만, 70만 계속 그렇게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극기 시위는 그저 7천, 8천, 10,000명, 12,000 이렇게 보도합니다. 아마 30일 어제도 그 비슷했을걸요? 양상이. 촛불시는 70만 하면은 태극기 시위 글쎄 10,000명, 20,000명 발표하고 말 거예요. 좀 더 한 곳도 있는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는 대폭 뻥튀기 느리고 한쪽에서는 대폭 축소. 그렇게 되면 수십 분의 1이 되죠. 이런 것이 현재의 언론입니다. 오늘 태극기 시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아니 1년은 아니군요. 2달 동안 언론이 온 나라에 하루 종일 박근혜, 최순실 이야기만 했습니다. 특히 종편에서 시사란 명목으로 그렇게 했죠. 하루 종일 했다 보니까 역으로 가나 대합실 어디로 가나 하루 종일 TV에서 그게 나오고 그 안에 내용이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것이지 않느냐, 이게 맞을 것 같다, 어디서 얼마 이렇다 8천억이 있다더라, 이렇게 카더라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거의 그 어떤 것도 근거가 없지요. 이거다 확실하게 근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를 보도하거나 자기들이 예측, 추측 이와 같이 보도를 한 거지요. 그것이 오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계속 그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진실로 근거 있게 확인된 건 없었다는 거지요. 거의 90%가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추측성, 억측성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보도가 일일이 어떻게 증거가 드러나고 근거가 있어야 하기는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중요한 보도는 반드시 근거를 확보하고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있어야 공정보도거든요.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최순실 재판이 이어질 것이고, 청문회 끝났습니까? 청문회 있으면 그동안에 청문회 봤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근거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직 없었다는 거죠. 지금 태블릿 PC마에도 조작설이 난무하고 지금 조사, 새누리당에서도 조사한다, 애국 시민들이 조사해놓을 꾸민다, 다시 수사를 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조작이다 하고 근거를 지금 날마다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태블릿 PC 사건을 시작한 JTBC나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노승일, 고영태, 김한수 이런 분들이 나서서 모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면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면 이러기 때문에 아니다.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다 하고 보도했기 때문에 왜 태블릿 PC가 최순실 건지를 증거를 내놔야 돼요. 지금까지 증거라고 화면에 뭐 보여주고 이런 건 전부 깨져버렸어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 화면 구석구석을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다시 답변의 해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 어디서 습득하고 어떤 과정으로 김한수 씨께 JTBC까지 들어왔는지,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면 고영태는 누구한테 받아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태블릿 PC 안에 내용물, 문서, 이건 언제 어느 때 심어졌는지, 누가 심었는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돼. 해명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청해서 관계자들이 제3기관에 다시 수사를 의뢰하든지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의혹을 그리고 벗어나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이실직고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죠.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증거를 내놓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쏟아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뭐냐? 늘 보고 듣고 틀었다 하면 그거 나오니까.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각자 수정도 해주고 이건 오보다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선순환 과정이 2달 동안 있질 않았어요. 모든 언론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촛불 시위대 숫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입을 맞춘 듯이 수십만으로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기관이. 이렇게 될 때 어떤 국민이 거기에 눈과 귀가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 검찰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고 경찰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아, 촛불 시대 그마의 숫자가 많구나. 그리고 시청 앞에는 10,000명밖에 안 나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시청 앞에 태극기 시대가 저 강화문보다 언뜻 봐도 다 몇 배 많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거꾸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하면 또 다행이겠는데 다른 보도도 그렇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이 들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나 누구나 속지 않을 권한이 있고 어리석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 안 해봅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 많은 언론이 그럴 택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도 그럴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 어떤 이유가 있으면 뚫뚫 뭉칠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에 언론을 통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언론이 일제히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검열받으니까. 그럴 때 국민들이 그걸 믿지만 한편으로는 유비통신이 돌아다녀요. 그게 아니고 실제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진실에 목말라 할 때가 있었죠. 물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신도 속을 수 있다. 나도 속을 수 있다. 속는다기보다는 현혹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흘려버릴 수 있다. 그런 감정 속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레닌의 선동술에 있는데요. 거짓말도 계속 주입하고 오직 그것만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인간의 본능에서는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알 때쯤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안은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사안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것을 많이 노렸어요. 당신은 속을 수 있다. 현혹될 수 있다. 나도 속을 수 있고 현혹될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 언론이 이렇게 한쪽으로 쏟아낸다 할 때는 그것이 허위가 아니든 진실이든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유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보도를 해도 예전에는 어느 한쪽에서 이거 진실이요 하고 보다면 다른 쪽에서는 그거 아니잖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랬어요. 좌우 성향 신문들이 서로.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여러분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언론기관의 모든 이해관계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이기고 어떤 것이 손해일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모두 인간은 앞에 내세운 건 자유민주 온갖 걸 내세워도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여요. 자기 욕심, 집착, 자기가 선호하는 거, 이익이 되는 거, 자기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관계예요. 자기 선호하는 거, 이익이 될 만한 거, 본능적으로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단체들이 있어요. 회, 단, 노조 이런 식으로. 그런데 흔히 말하는 우익 계열의 단체들은 지난 20년간, 30년간 거의 다 소멸돼 버리고 있다 해도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성했지만 그 뒤로 점점 소멸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됐지만 반면에 좌익 계열의 단체들은 어땠습니까? 노동계든 학계든 예술계든 종교계든 그 어디라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슨 해 무슨 단 등 해가면서 시민단체고 어디고 수도 없이 승승장구했어요. 언론기관 그 안에도 마찬가지죠. 법조계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무슨 해 하면서 있고 변호사 쪽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단체는 굉장히 지금도 강성하고 활동하고 점점 커지고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지금 20년 흘렀습니다. 모든 요직 요소에 다 박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서 합동작전을 많이 해요. 합동작전을. 그런데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언론기관 각계각층이 모두 단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좌익계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일치단계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가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던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관하고 연결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어찌됐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은 일반 기득권들은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언론기관에서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같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여기에서 요인을 찾아볼 때는 얼른 짚히는 것은 김영란법 이것이 좀 짚혀요. 김영란법은 여러분 아시지만 반부패법입니다. 딱 줄여서 단순하게 말하면 부패를 막는 법이에요. 이 김영란법이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약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됐다 할 정도로 타격이 큰 거죠.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디입니까? 국가공무원, 언론기관 이런 곳이에요. 특히 언론기관은 타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론기관은 모두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서 찬조도 받고 광고도 받고 또는 촌지도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게 사실 아닙니까? 경영을 해온 게 사실이고 기자들도 또 그와 같이 수입이 생겨왔고 그런데 김영란법은 어떻습니까? 1회에 100만 원, 1년 전체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이거
어떤 형태로 받으면은.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거 10만 원 못 넘어요. 음식도 3만 원 이상 접대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조사비 10만 원 하면은 서민들 아이고 그거 굉장히 많네 하지만은 일반 형식계나 하는 분들이 10만 원은 이거 돈이 아니고 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경우는 1000만 원도 내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 미만 내야 된다 하면 이게 정말 손발이 오그러들 일이에요. 상호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식 접대 받아도 서민들이야 그냥 10,000원짜리 둘이 먹어도 아이고 배부르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좀 있는 사람들 이거 3만 원, 5만 원짜리 먹고 이야기한다? 그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골프 치며 접대하면 무조건 이 법이거든요. 모든 거리가 애로부터 골프 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해온 건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부인이 받아도 걸리고 받는 사람만 걸리느냐? 주는 사람도 다 처벌되고 이 양벌입니다. 양벌. 그래서 정말 국가 공무원이나 특히 언론사는 죽을 맛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가운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딱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러이러 경제가 안 좋다 이러니까 이 법이 나쁘다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 폐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LCT가 큰 것 같아요. LCT. 이 LCT 사건은 그야말로 중앙에서부터 부산까지 유력 인사들이 많이 관련됐을 것이다. 비자금이 수백억, 수천억이 뿌려졌을 것이다. 이 낭설이 많은 것이 바로 LCT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게 나나 여러분 같은 서민들이 연루되겠습니까? 공무원, 국회의원, 좀 행색계나 하는 분들이 연루가 돼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LCT 수사를 강력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대통령이 하고부터 국회가 내가 잘못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그 뒤로 탄핵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열성적으로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데서도 그야말로 완전히 박근혜를 등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친박들도 그 뒤로 이렇게 목소리를 죽이고 주저앉아 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는 느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무튼 LCT 이것이 굉장히 컸지 않냐 이런 어떤 짐작을 해봅니다. 이것저것이 합해져 가지고 그 강력한 좌익의 그런 세력과 힘이 합해지면서 뚫뚫 뭉쳐서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세력이 동참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다 이거죠. 대통령 한 분으로서는 이걸 방어할 수 없는 거대 세력이라는 겁니다. 거대 세력.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전쟁 압니까? 전쟁은 어떤 룰도 없습니다. 상대를 속이든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할 때 내가 언제 공격하겠다 말합니까? 또 전쟁할 때 내가 어느 곳을 공격하겠다 그런 거 없죠? 전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은 속이든 어떠든 어떻게 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게 전쟁입니다. 법을 지키고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을 전쟁 상태로 봅니다.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한쪽으로 막 쏟아낸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전쟁 상태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속은 당신 아니면 흘린 당신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냐 감정이 나서 하는 당신 모두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전체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고, 뭔가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냐 하고, 딱 그걸 믿고 있는 분도 그 부분 여기서는 살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도, 또 그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니까, 애국의 길이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로부터 영모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왕이 알 수 있습니까? 신하들이 알 수 있습니까? 백성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란을 일으킨다. 그거 왕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알 수 있나요? 강요가 알 수 있나요? 국민이 압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영모하고 내란하고 이럴 때 우리가 내란 일으키겠다, 영모하겠다, 통지하고 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절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떤 법도 룰도 없는 겁니다. 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민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잘못 아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2017년 이 해에 들어가면서 중대한 변곡점이 다가옵니다. 남과 북의 변곡점이 이제 다가오는 첫 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각자가 현명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정권을 어떤 세력이 잡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시점에 이 처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현명한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애국시민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국시민 안에는 당연히 모든 기득권도 다 들어갑니다. 언론기관, 국회,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모든 시민단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어 승객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는 지금 스스로 취하고 이해관계에 휩쓸려 있고 세력의 눈치를 보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정말 바른 길이 어딘가 이것을 살필 때가 됐어요. 지금 이해관계만 논할 시기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2017년에도 이해관계만 논하게 되면 자폭하는 일이 벌어져요. 2017년부터는 자폭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접고 이제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말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기득권들이 그렇게 해서 애국 시민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각자 한 명 한 명씩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 될 때다 하고 이제 양심선언 할 사람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양심선언 용기를 낼 사람 내야 되고 거대한 힘에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리고 눈치를 보고 그렇긴 하지만은 누구든지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니까 사실은요. 특히 보수라는 사람들 좀 있는 거 가진 거 다 있는 사람들 그런 눈치 어마어마하게 보지요. 여기서 계속 눈치 보고 있을 수 없는 시점이 2017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시민운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 말에 도저히 믿음이 안 가고 반감이 가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 번 더 반대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자기 감정 따라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믿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명한 판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애국시민운동은 뭐냐?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바른 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전행을 하고 행포를 부린다.
국민 눈과 귀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언론기관은 상대 안 하는 겁니다. 안 보고, 안 듣고, 채널 삭제해버리고, 신문 절도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지 말고, 클릭수 올려주지 말고, 클릭수도 돈이거든요. 광고 눌러주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부당하다 싶으면 항의 댓글 쓰고, 네이버고 다음이고 열심히 댓글 달고, 또 국회 홈페이지 가서 입법 예고란을 보고 이런 법이 왜 발의되나, 이 시점에 지금 무수한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기를 타고 이상한 법들이. 그러니까 가서 반대 표시해야 됩니다. 대통령 경호를 없애고 경찰청의 일이 많이, 이런 법도 발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 표시해야 되겠죠. 그 외에 진실 알리기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진실 알리기. 미국의 언론기관이든 미국 정치계든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소든 진실 알리기, 자료와 함께. 트럼프 강요에게든.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군부, 그리고 경찰, 그리고 각 국정원 등등 요직에도 현실 알리기 동참해야 되고, 오보나, 그리고 이상한 세력의 활동 같은 거. 아무튼 김정은 그동안에 가만히 많이 참고 있네요. 찬물 끼얹을까 봐서 그러는 건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한번 뭔가 저지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잘 참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층이 모두 단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자이겔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일치단결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가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던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관하고 연결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어찌됐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은, 일반 기득권들은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언론기관에서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같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가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에서 요인을 찾아볼 때는 얼른 짚히는 것은 김영란법, 이것이 좀 짚혀요. 김영란법은 여러분 아시지만 반부패법입니다. 딱 줄여서 단순하게 말하면 부패를 막는 법이에요. 이 김영란법이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야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됐다 할 정도로 타격이 큰 거죠.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디입니까? 국가공무원, 언론기관 이런 곳이에요. 특히 언론기관은 타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론기관은 모두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서 찬조도 받고 광고도 받고 또는 촌지도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게 사실 아닙니까? 경영을 해온 게 사실이고 기자들도 또 그와 같이 수입이 생겨왔고. 그런데 김영란법은 어떻습니까? 1회에 100만 원, 1년 전체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이거 어떤 형태로 받으면은.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거 10만 원 못 넘어요. 음식도 3만 원 이상 접대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조사비 10만 원 하면은 서민들 아이고 그거 굉장히 많네 하지만은 일반 형식계나 하는 분들이 10만 원은 이거 돈이 아니고 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경우는 1000만 원도 내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 미만 내야 된다 하면 이게 정말 손발이 오그러들 일이에요. 상호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식 접대 받아도 서민들이야 그냥 10,000원짜리 둘이 먹어도 아이고 배부르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좀 있는 사람들 이거 3만 원, 5만 원짜리
먹고 이야기한다? 그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골프니까 그건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언론기관의 모든 이해관계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이기고 어떤 것이 손해일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모두 인간은 앞에 내세운 건 자유민주 온갖 걸 내세워도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여요. 자기 욕심, 집착, 자기가 선호하는 거, 이익이 되는 거, 자기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관계예요. 자기 선호하는 거, 이익이 될 만한 거, 본능적으로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단체들이 있어요. 회, 단, 노조 이런 식으로. 그런데 흔히 말하는 우익 계열의 단체들은 지난 20년간, 30년간 거의 다 소멸돼 버리고 있다 해도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성했지만 그 뒤로 점점 소멸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됐지만 반면에 좌익 계열의 단체들은 어땠습니까? 노동계든 학계든 예술계든 종교계든 그 어디라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슨 해 무슨 단 등 해가면서 시민단체고 어디고 수도 없이 승승장구했어요. 언론기관 그 안에도 마찬가지죠. 법조계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무슨 해 하면서 있고 변호사 쪽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단체는 굉장히 지금도 강성하고 활동하고 점점 커지고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지금 20년 흘렀습니다. 모든 요직 요소에 다 박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서 합동작전을 많이 해요. 합동작전을. 그런데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언론기관 각계각층이 모두 단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좌익계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아무튼 지금까지 쭉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12월 3일에 최고 많이 왔다는 때 서울에 150만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150만 왔다더라 하고. 그런데 그때 실제 내가 CCTV 확인하기로는 내 눈에는 2만 이상 안 보였어요. 그 후 태극기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서 사실은 24, 17일 이런 경우에 강화문에 내 눈에는 10,000명 이하였습니다. 내가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CCTV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CCTV도 믿음이 좀 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럴 때 그와 같았고 그럴 때에도 60만, 70만 계속 그렇게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극기 시위는 그저 7천, 8천, 10,000명, 12,000 이렇게 보도합니다. 아마 30일 어제도 그 비슷했을걸요? 양상이. 촛불시는 70만 하면은 태극기 시위 글쎄 10,000명, 20,000명 발표하고 말 거예요. 좀 더 한 곳도 있는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는 대폭 뻥튀기 느리고 한쪽에서는 대폭 축소. 그렇게 되면 수십 분의 1이 되죠. 이런 것이 현재의 언론입니다. 오늘 태극기 시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아니 1년은 아니군요. 2달 동안 언론이 온 나라에 하루 종일 박근혜, 최순실 이야기만 했습니다. 특히 종편에서 시사란 명목으로 그렇게 했죠. 하루 종일 했다 보니까 역으로 가나 대합실 어디로 가나 하루 종일 TV에서 그게 나오고 그 안에 내용이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것이지 않느냐, 이게 맞을 것 같다, 어디서 얼마 이렇다 8천억이 있다더라, 이렇게 카더라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거의 그 어떤 것도 근거가 없지요. 이거다 확실하게 근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를 보도하거나 자기들이 예측, 추측 이와 같이 보도를 한 거지요. 그것이 오보가 됐든 그리고 수도 없이 승승장구했어요. 언론기관 그 안에도 마찬가지죠. 법조계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무슨 애 하면서 있고 변호사 쪽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단체는 굉장히 지금도 강성하고 활동하고 점점 커지고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지금 20년 흘렀습니다. 모든 요직 요소에 다 박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서 합동작전을 많이 해요. 합동작전을. 그런데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언론기관 각계각층이 모두 단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일치단결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가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든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관하고 연결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어찌됐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은 일반 기득권들은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언론기관에서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같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여기에서 요인을 찾아볼 때는 언론 짚히는 것은 김영란법 이것이 좀 짚혀요. 김영란법은 여러분 아시지만 반부패법입니다. 딱 줄여서 단순하게 말하면 부패를 막는 법이에요. 이 김영란법이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야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됐다 할 정도로 타격이 큰 거죠.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디입니까? 국가공무원, 언론기관 이런 곳이에요. 특히 언론기관은 타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론기관은 모두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서 찬조도 받고 광고도 받고 또는 촌지도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게 사실 아닙니까? 경영을 해온 게 사실이고 기자들도 또 그와 같이 수입이 생겨왔고 그런데 김영란법은 어떻습니까? 1회에 100만 원, 1년 전체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이거 어떤 형태로 받으면은.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거 10만 원 못 넘어요. 음식도 3만 원 이상 접대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조사 이거는 오보다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선순환 과정이 2달 동안 있질 않았어요. 모든 언론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촛불 시대 숫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입을 맞춘 듯이 수십만으로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기관이. 이렇게 될 때 어떤 국민이 거기에 눈과 귀가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 검찰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고 경찰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아, 촛불시대 그마의 숫자가 많구나. 그리고 시청 앞에는 10,000명밖에 안 나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시청 앞에 태극기 시대가 저 강화문보다
언뜻 봐도 다 몇 배 많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거꾸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하면 또 다행이겠는데 다른 보도도 그렇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이 들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나 누구나 속지 않을 권한이 있고 어리석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 안 해봅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 많은 언론이 그럴 택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도 그럴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 어떤 이유가 있으면 뚫뚫 뭉칠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에 언론을 통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언론이 일제히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검열받으니까. 그럴 때 국민들이 그걸 믿지만 한편으로는 유비통신이 돌아다녀요. 그게 아니고 실제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진실에 목말라 할 때가 있었죠. 물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신도 속을 수 있다. 나도 속을 수 있다. 속는다기보다는 현혹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흘려버릴 수 있다. 그런 감정 속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레닌의 선동술에 있는데요. 거짓말도 계속 주입하고 오직 그것만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인간은 어떤 법도 룰도 없는 겁니다. 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민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잘못 아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2017년 이 해에 들어가면서 중대한 변곡점이 다가옵니다. 남과 북의 변곡점이 이제 다가오는 첫 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각자가 현명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정권을 어떤 세력이 잡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시점에 이 처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현명한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애국 시민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국 시민 안에는 당연히 모든 기득권도 다 들어갑니다. 언론기관, 국회,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모든 시민단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어 승객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는 지금 스스로 취하고 이해관계에 휩쓸려 있고 세력의 눈치를 보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정말 바른 길이 어딘가 이것을 살필 때가 됐어요. 지금 이해관계만 논할 시기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2017년에도 이해관계만 논하게 되면 자폭하는 일이 벌어져요. 2017년부터는 자폭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접고 이제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말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기득권들이 그렇게 해서 애국 시민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각자 한 명 한 명씩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 될 때다 하고 이제 양심선언 할 사람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양심선언 용기를 낼 사람 내야 되고 거대한 힘에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리고 눈치를 보고 그렇긴 하지만은 누구든지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니까 사실은요. 특히
보수라는 사람들, 좀 있는 거 가진 거 다 있는 사람들 그런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보지요. 여기서 물론 보도가 일일이 어떻게 증거가 드러나고 근거가 있어야 하기는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중요한 보도는 반드시 근거를 확보하고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있어야 공정보도거든요.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최순실 재판이 이어질 것이고 청문회 끝났습니까? 청문회 있으면 그동안에 청문회 봤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근거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직 없었다는 거죠. 지금 태블릿 PC마에도 조작설이 난무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조사한다. 애국 시민들이 조사해놓을 꾸민다. 다시 수사를 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조작이다 하고 근거를 지금 날마다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태블릿 PC 사건을 시작한 JTBC나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노승일, 고영태, 김한수 이런 분들이 나서서 모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면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면 이러기 때문에 아니다.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다 하고 보도했기 때문에 왜 태블릿 PC가 최순실 건지를 증거를 내놔야 돼요. 지금까지 증거라고 화면에 뭐 보여주고 이런 건 전부 깨져버렸어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 화면 구석구석을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다시 답변의 해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 어디서 습득하고 어떤 과정으로 김한수 씨께 JTBC까지 들어왔는지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면 고영태는 누구한테 받아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태블릿 PC 안에 내용물, 문서 이건 언제 어느 때 심어졌는지 누가 심었는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돼. 해명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청해서 관계자들이 제3기관에 다시 수사를 의뢰하든지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의혹을 그리고 벗어나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실직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죠.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증거를 내놓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쏟아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뭐냐? 늘 보고 듣고